자, 가보겠습니다. 보자. 지금 우리 밴드 지금 방송 시작됐죠? 네. 아, 됐죠. 가자. 그래, 나중에 도훈이도 보지. 자, 전이금속 전자배치 알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4주기 전이금속인데, 4주기 전이금속 순서 뭐 있어요? 기억나요? 뭐야? 4주기 전이금속. 그래서 이제 보면, 자, 5.2에 금속 전자배치 보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뭐냐면 이제 외워야 되는데 몇 번부터 얘기를 하는 거냐면 21번 스캔디움, 그 다음에 22번 뭐죠? 스티, 그 다음에 23번 바나디움, 24번 크롬, 25번 망간, 그 다음에 26번 철, 그 다음에 27 코발트, 28번 니켈, 그 다음에 29번 구리, 그 다음에 30번 아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10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스티브크, 망페, 코니, 구젠, 난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A4, 그래요? A4? 그래요? 여기 있어요, 민서. 그래. 민서, 이거 뭐야? 저기 다민이가 먹고 남긴 이 탕후루 컵은 왜 가져간 거예요? 이거 아까 하나 과일 남았었는데 먹었구나. 그죠? 다민아, 여기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남아 있었는데, 먹었구나. 뭐 하나 남았는데 먹었구나. 야, 민서, 와, 정말. 민서, 그래요? 다민이 먹고 남겨둔 건데 그거 하나 먹었구나.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민서 급했군. 자, 그래서 이제 요놈의 전자배치를 외우셔야 되는데, 우선 전자 18개까지는 이제 누구랑 똑같아요? 알곤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똑같고, 그래서 전자 18개를 뺀 나머지 것들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자배치를 쓸 때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오비탈하고 어느 오비탈의 경쟁이 있어요. 3D하고 4S의 경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3D하고 4S의 경쟁에 대한 설명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이제 리치라는 사람이 하는 설명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누구 3D와 4S, 3D, 4S 우선 써놓고 보자. 이렇게. 자, 해놓은 다음에 우선 D하고 S 중 어느 오비탈의 전자가 먼저 들어차요? 기본적으로는 3D하고 4S 중에 4S에 먼저 전자가 채워진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4S에 이제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이렇게 채워지니까 S 오비탈에 4S2 전자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남은 전자가 D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돼버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면 리치 다이어그램 같은 건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예외적인 현상이 하나 생기죠.
예외적인 현상. 어디하고 어디예요? 바로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요 크롬하고 여기에 있는 구리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로 4, 2가 5, 1 이렇게 바뀌고 9, 2가 1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예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 예외적인 게 이상하게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습득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잘 습득하게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미국의 화학 교육자가 이걸 암기하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리치 다이어그램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리치 다이어그램은 이 현상에 대한 근본적 설명 방식이 아니에요. 근본적 설명 방식이 아니고 이걸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보통 화학과 나온 사람들은 그냥 외우고 말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약간 뭐 느낌도 오는 게 이렇게 4, 2 되면 5, 1 되게 되면 모두 다 홀전자 매치가 되죠. 모두 다 홀전자 매치가 되니까 뭐 훈투르를 만족하는 어떤 안정성이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외우고 말고 이쪽도 오비탈이 완전히 다 채워져 버리면 또 안정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D10을 우선적으로 하고 뭐 그 다음에 사이스인가 보다 이렇게 외우고 마는데 이걸 화학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외우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리치하고 수터라는 사람 두 명이서 이걸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암기법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리치 다이어그램은 화학과에서는 안 가르쳐요. 화학과에서는 안 가르쳐요. 왜냐면 이건 리치 다이어그램은 근본적 설명 방법이 아니라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리치 다이어그램이 전 세계 어떤 책을 찾아도 잘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유일하게 미즐러라는 사람이 지은 이노게닉 케미스트리라는 책이 있어요. 미즐러라는 사람의 그 무기화학 책. 크게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는 건데 거기에만 교재상에서는 하나 소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나노드린 나노드린 프린트 있죠. 요 나노드린 프린트에 앞 페이지에 있는 게 리치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인도 사람의 논문이에요. 이제 인도 사람 아니가 남미 뭐 남미 어디더라 콜롬비아 어디였는데 브라질 리치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 브라질 사람의 논문이 여기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한두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미즐러라는 사람의 이노게닉 케미스트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미즐러라는 사람의 이노게닉 케미스트리에 요 그림 나오죠, 요 그림. 요거를 스캔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그 시험에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리치 다이어그램은 아무리 읽어도 리치 다이어그램은 관련된 논문을 아무리 읽어도 실험 데이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실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는 근본적 설명이다, 근본적 설명이 아니다? 근본적 설명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해놓은 설명에다가 말을 덧입힌 거예요. 네, 끼워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리치 다이어그램은 설명이 100% 된다, 안 되는 게 많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지. 리치 다이어그램에 대한 어떤 숭배랄까? 뭔가 좀 컬트적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패티시즘. 리치 다이어그램을 끼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리치해. 뭐 이런 뭐 느낌. 미안해. 저 어쨌건. 네. 승재 화났어요? 네. 화났어요? 그래.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요거 이제 작년 여러분 학교 선생님 프린트고요. 그 작년 여러분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이제 그림 두 개가 나오죠. 이 그림 두 개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미즐러라는 사람의 책의 그림이랑 똑같을 거예요. 뭐랑 똑같으냐면 한글 번역판. 미즐러라는 사람의 한글 번역판 그림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챕터 제목을 뭐라고 잡을까? 5.2, 5.2, 5.3, 5.4라고 하자. 5.4. 내 교재에는 없는 Rich and Suter. 그래서 수터라는 사람 이름이 같이 붙어요. 그래서 Rich and Suter diagram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1. 뭐부터 생각을 해볼까? 뭐부터 생각을 해볼까? 전자 배치에 따라 4S와 3D의 에너지 상태가 변합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리치 다이어그램은 리치 다이어그램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리치 다이어그램은 철저하게 뭘 보고 재구성하는 거다? 이걸 보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치 다이어그램을 재구성할 때는 반드시 전자 배치를 써놓고 그 전자 배치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림을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느냐? 리치 다이어그램을 외워서 그려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외워서 그려라. 그림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그림 안에 논리가 있을 건데 그 논리를 여기서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써놓고 리치 다이어그램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리치 다이어그램에는 크게 이제 그림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느냐? 자, 무슨 색으로 써볼까? 그래, 이렇게 써보자. 요거 하나. 이렇게 끼우뚱하지? 예쁘지가 않은데? 써보자. 자, 요거 하고 그 다음 요쯤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그림도 왔고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잘 맞으려면 모르겠다. 운명에 맡기자. 자, 이렇게 해서 치자. 여기다가 치자. 자, 그럼 이제 얘는 어쨌거나 위로 갈수록 이제 고에너지 상태예요. 자, 지금 이 그림에 근거가 있다 없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철저하게 이렇다라고 상상으로 그려진 그림이야. 네, 상상이에요. 상상. 네, 상상입니다. 네. 그래서 왜 최근에 본 그림 중에 놀랬던 게 왜 성경에 나오는 천사 그림 상상도로 그린 거. 본 거 있어요? 뭐 눈깔 많은 거? 천사들이 의외로 눈깔이 매우 많더만요. 뭐 여하튼 그런 것처럼 이 근거 없이 상상도다, 상상도. 자, 그럼 이때 이 각각이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있는 처음에 있는 얘가 바로 4s 오비탈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4s 오비탈. 그리고 위에 것도 4s 오비탈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3d 오비탈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왜 오비탈은 하나인데 에너지를 두 개로 써놨느냐? 바로 이 각각이 뭘 뜻하냐면 4s 오비탈에 홀전자가 하나 들어왔을 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홀전자 하나의 상태를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로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위쪽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래쪽을 선호하셔서 아래쪽으로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위쪽 거는 위쪽 스핀을 뜻하는 겁니다. 반대쪽 스핀을 뜻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캔듐의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뚜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여기 스캔듐이다. 21번. 그러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3D1 4s2잖아.
그럼 우선은 3D에 먼저 채워져, 4S에 먼저 채워져. 4S에 먼저 채워지지. 그래서 4S의 전자가 먼저 채워지는 전자 두 개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게 4S 오비탈에 요게 첫 번째 전자. 첫 번째 전자.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전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두 번째 전자가 채워졌을 때 에너지적인 상승이 생기느냐? 바로 요 둘 사이는 전자 짝지음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상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채워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전자고 S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가 채워지면 한 오비탈의 두 전자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청력만큼 에너지가 분리해진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여기 전자 하나 채워지고 두 번째 전자 채워지고 그 다음 세 번째 전자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가장 안정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3D 오비탈이 더 안정하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세 번째 전자가 채워지면 오, 말이 설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자 배치 3D1 4S2에서 어쨌건 DS 중에 어디에 전자가 먼저 채워져? 어쨌건 S에 이제 먼저 전자가 채워지잖아요. 그 먼저 채워지는 상황을 4S 오비탈에 홀전자가 들어갈 때 전체적인 에너지가 안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 전자를 넣을 때는 짝지어지니까 에너지가 상승하는 거고 세 번째 전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3D 오비탈에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3D 오비탈도 두 개로 그려진 건 알겠죠? 왜 두 개로 그려져 있는 건지 알겠죠? 요거는 3D의 다운스핀, 요거는 3D의 업스핀 뭐 이런 식이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도 뭐라는 얘기겠어요? 여기서부터 요 둘 사이가 바로 여기도 전자 짝지음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타이타늄. 22번. 자, 타이타늄은 4s2 3d2죠. 그러면 전자가 총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 네 개를 하나, 여기 둘, 셋, 넷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지. 순차적으로. 그래서 1번 전자, 2번 전자가 짝지어졌을 거고 3번 전자, 4번 전자는 홀전자로 나타나. 아니야. 1, 2, 3, 4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헷갈린다. 1111이라고 하자. 111. 쏘리. 1. 큰일 날 뻔했네. 1. 1. 자. 큰일 날 뻔했네. 자, 타이타늄의 전자 4개가 있죠. S 오비탈에 2개가 채워져야 되니까 어쨌건 하나는 알파 다운스핀, 또 하나는 업스핀. 그럼 나머지 2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 2개의 전자가 어디 채워질 거냐? 여기다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상태를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타이타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3D2에 4S2잖아요. 그러면 4s 오비탈에는 전자가 이렇게 페어로 들어갈 텐데 3d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d 오비탈의 전자 2개가 훈투를에 의해서 같은 스핀으로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같은 스핀을 학교 선생님은 다운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둘은 짝지워진 거예요? 안 짝지워진 거예요? 안 짝지워진 거죠?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s 오비탈이 2개 채워진 게 여기 하나 채워졌다는 거고 d 오비탈에 같은 스핀으로 2개 들어가 있다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d 오비탈에 같은 스핀으로 2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짱짱. 동거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림상에서 세 번째 이제 바나듐. 자, 바나듐은 요쯤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나듐. 바나듐은 23번. 자, 바나듐이 이제 전자 5개 채우면 되겠죠. 전자 5개를 S 2개, 그다음에 D 3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전자를 3개를 채워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홀 전자는 어떻게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3 상태가 되면 홀 전자를 여기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니까 d 오비탈에 다운 스핀으로 3개를 넣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몇 번? 24번 크롱. 승지야 크롱 좋아해? 승지 졸리죠? 네, 아니요. 괜찮아? 네. 괜찮아. 요즘 내가 열심히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요즘 내가 엄청 피곤하거든요. 왜냐? 난 진짜 정말 개운하기 싫었어요. 너무 개운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나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적게 벌어도 상관없어요. 돈을 적게 벌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워라밸을 내 인조이 마이 라이프라서 진짜 곤란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다른 학원 가도 되거든요. 다른 학원 가도 되고 그래서 메르세데스도 개강이 돼요. 네, 메르세데스도 되고 뭐 여기 근데 여러분 학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메르세데스는 다른 학년 개강이 되는데 그리고 서울로 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면 그런가 보다 뭐 하고 그냥 뭐 나오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메르세를 가라고 쳐. 그러면 여러분 혹은 내 수업을 듣는 몇몇 반의 학생들 중에 그래도 내 수업을 듣겠다 라고 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다른 학원에 가거나 서울로 가면 여러분 시간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른 학원으로 가는데 그 학원을 쫓아온다. 그러면 요즘 학원들은 보통 시간표를 자기 나름으로 다 세팅을 하잖아. 딴 데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내 따라 그 학생은 모든 과목을 다 옮겨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연 거예요. 저 학원에 근데 타격을 주려고 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여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면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내가 맡고 있는 반이 3개가 있거든요. 그 3반 졸업하면 이거 안 해요. 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워낙 미치겠어요. 바빠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나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은 딱 그 학생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내 수업 듣고 뭐 기존 학원에서 들을 수도 있죠. 다른 과목은. 그러자고 한 거여서 혹시나 누가 뭐 나를 욕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로 그러니까 서로 타격을 가장 최소화하고 그리고 나를 믿고 왔던 학생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내가 은근히 사람 착하거든요. 은근히 되게 정의로워요. 되게 정의로우고 약자의 편이고 좀 그렇거든요. 좀 내가 좀 그래요. 예. 역사의식도 있고 막 되게 민주주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재 굉장히 싫어하고 막 그다음에 대자본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막 이렇게 횡포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믿고 의지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타격을 준다 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때려요? 내가 왜?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 데 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 미치겠어요. 지금 그래서 막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사 생활은 25년 됐기 때문에 웬만한 여기 대한민국의 강사들보다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안 하려고 한 거지. 근데 어떻게 열었잖아. 진짜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피곤할 거 아니야? 졸리겠지. 그때 내가 요즘 뭐 먹냐?
사과는 계속 먹어왔고 거기에 플러스 요즘 레몬을 먹어요. 레몬. 그 비타민 C 있잖아요. 비타민 C 왜 피곤할 때 비타민 C 먹으면 힘나잖아요. 약간 번쩍하잖아요. 새콤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알약으로 돼 있는 건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해요? 비타민 정 알약으로 돼 있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화학적으로. 왜죠? 배웠잖아요. 배웠잖아요. 알약으로 돼 있는 비타민 정은 위험해요. 배웠잖아요.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왜 위험할까요? 르샤틀리의 원리요. 네, 그렇죠, 그렇죠. 특정 순물질이 과량 들어있는 게 의약품이잖아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을 지향해요. 순물질로 만들려고 하죠, 최대한. 그래서 의약품은 거의 100% 순물질이에요. 그럼 순물질이 몸에 탁 들어오면 그 물질을 기준으로 한 이상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고농도니까요. 그럼 그게 원래 사람 몸의 메타볼리즘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사람이 먹는 게 순물질. 혼합물이죠. 쌀, 순물질이 혼합물이에요. 무지막지한 혼합물이죠.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은 혼합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순물질 정제 약을 먹었을 경우에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서 사실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스웨덴 보건당국이요. 그래서 스웨덴 의료보험공단에서 이걸 연구했어요. 어떻게? 평생 비타민 정을 잘 챙겨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수명 분포. 어떻게 될게요? 잘 챙겨 먹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예, 비타민 정 막 이렇게 비타민 A, B, C, D 막 알약 형태로 챙겨 먹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죽어요. 물론 그 연구 결과에는 이유는 설명돼 있지 않아요. 그냥 스웨덴 당국의 수십 년간의 그 의료보험 지출했던 내역을 가지고 그냥 그 데이터만 분석한 거예요. 왜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에 대한 언급은 너무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이 먹는 비타민제를 생산하는 의약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의 엄청난 권력이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구는 후속 연구가 없어요. 단발로 끝나요. 왜냐하면 의약회사에서 연구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화학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화학자거든요. 화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지식이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지식은 의학보다 약학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믿는 거지, 나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르샤틀리의 원리로 분명 위험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정제된 의약품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그나마 좀 희석되어 있으면 낫겠죠. 그나마 희석되어 있으면. 근데 그것도 순물질 상태인 거니까 좀 위험해서 희석되어 있으면 좀 낫겠지만,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이 좋다고 하더라도 식품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레몬을 먹기로 했어요. 그 레몬을 씹어 먹는다. 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레몬즙을 짜서 먹어요. 즙을 짜서 먹어요. 근데 레몬즙이라고 해도 사실 레몬의 시큼함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 산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라고? 산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미각적으로 산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시큼함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오일이에요. 오일.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식초하고 오일 비율이 3대1. 이게 뭔지 아세요? 소스예요, 소스. 소스 비법이에요. 그래서 기름에다가 식초 3대1로 넣으면 가장 엄청 맛있는 소스가 돼요. 여기 이제 뭘 섞는다? 설탕, 꿀 섞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가서 먹는 샐러드 소스 있죠. 새콤달콤한 소스. 그게 돼요. 이때 오일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참기름 상관없고요. 들기름 상관없고, 없으면 식용유도 상관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오일 있죠? 진짜 식용유. 식용유에 막 식초 있잖아. 3대 1로 섞어봐. 막 섞은 다음에 그럼 에멀전 상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설탕 넣어서 딱 뭐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즘 김선하고 내가 먹는 게 뭐냐면 레몬즙에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 오일을 막 섞어가지고 쫙 먹어요. 대신 이제 올리브 오일 비율이 좀 낮겠죠. 이거는 맛으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식초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서 막 먹어요. 그럼 여전히 시큼하지만 굉장히 먹을 만해요.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효과가 약간 피곤할 때 진짜 이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주려고 레몬을 가지고 왔어요. 레몬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고 그리고 아주 좋은 버진 이탈리아제 올리브 오일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렇죠? 그리고 아니 먹을만해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나. 여기 있다. 그래서 집에는 전동 기구가 있는데 여기 레몬 짜게도 이게 다 레몬 짜게도 레몬 짜게도 다 가져왔어. 자, 그래서 졸리면 말해. 알겠죠? 졸리면 말해. 졸리면 말해. 졸리면 말해. 아니 진짜 좋아요. 아니 물론 매우 시큼한데 그냥 아는 맛이에요. 그냥 아는 맛. 그러니까 이게 왜 아무래도 비타민이나 약 같은 거 딱 먹으면 혀에서 도는 불쾌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질적인 맛이 있잖아요. 쓴데 그냥 쓴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케미컬에 쓴 그런 맛이 있잖아요. 무슨 알약을 먹으면.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시지 당연히 신데 그냥 아는 새콤함이에요. 아는 새콤함. 근데 인간은 아는 새콤함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게 적어도 내가 느끼는 그 불쾌한 맛은 없어요. 그냥 시큼할 뿐이지. 대신 이제 정신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요. 저 시도해 볼 사람? 그래요. 자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승지 이제 필요하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내 짜줄란 게 알겠죠? 내가 다 이렇게 과도도 갖고 왔고 저 스퀴즈도 다 갖고 왔어.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내가 꽉 해갖고 올리브 오일도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꽉 해갖고 먹으면 돼. 그래. 자, 애니메. 그리고 이건 비법이에요. 오일 식초 3대1 알겠죠? 3대1. 그럼 진짜 맛있는 식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주는 그 식초가 이거예요. 이게 소스가 이거예요. 진짜 이거야. 자, 이렇게 놓다. 자, 애니메이.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느냐? 이제 바나듐과 크롬이지, 크롬. 자, 그러면 크롬은 잘 봐. 예외적이지. 이 예외적인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4SO비탈에 하나만 들이차잖아요. 왜 4SO비탈에 하나만 들어차느냐? 4SO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찬 다음 두 번째 전자가 채워질 때 S오비탈에가 전자가 쌍으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D오비탈에 들어가는 게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D오비탈에 먼저 채워진다라고 설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D오비탈에 홀전자가 채워지는 상태가 S오비탈에 전자가 쌍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안정하다를 설명하기 위해 에너지 윤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전자 배치에 말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전자 전이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 S오비탈 하나에 D오비탈 5개겠죠. 그러면 S오비탈 하나에 D오비탈 5개의 전자 배치가 여기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자 배치가 아시다시피 요거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디냐? 25번 망간. 자, 망간은 다시 S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지죠. 그럼 S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지는 망간의 전자 배치는 자, S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에 5개까지 채워진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상태나 이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둘 중에 어디가 더 안정해요? 여기가 더 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s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전자가 페어가 되는 거예요.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그 다음 철. 자, 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철은 그 다음 상태가 여기겠네요. 그러면 s오비탈에 홀전자 들어가고 d오비탈에 홀전자 5개 들어가고 s오비탈에 페어가 된 다음 이제 전자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d오비탈에 페어가 돼야 되겠죠? d오비탈에 페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쌍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 자, 그 다음은 코발트가 코발트가 안 이쁘다. 안 이쁘다. 설명을 만들어 붙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코발트는 여기랍니다.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자, 코발트의 전자 배치는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사실 그 다음 니켈하고 구리 때문인데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d오비탈에 5개가 먼저 채워집니다. 그래서 코발트의 전자 배치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채워지고 그 다음 자 어쨌건 총 7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5개 여기 채워지고 그 다음 s오비탈이 하나. 그럼 그게 이거겠죠? 그 다음에 d오비탈에 철이 151, 1511, 1511 맞고 그 다음에 511 2, 511 코발트 9개고 9개. 그러면 여기에 5개 채워지고 s오비탈에 홀전자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s오비탈의 전자가 페어가 된 다음 전자가 2개가 남죠. 그 나머지 전자가 이런 식으로 d오비탈에 페어가 더 된다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 거죠. 그러면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를 이렇게 변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d오비탈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냥 저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정해지는 경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향성에 따라 저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냥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니켈하고 구리 전자 배치를 특히나 구리의 이 예외성 있죠. 구리의 예외성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왜냐하면 구리는 d오비탈에만 전자가 10개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구리 같은 경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구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냐면 구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리가 29번. 그럼 구리 같은 경우는 d오비탈에만 전자가 10개가 다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구리는 여기 5개, 여기 5개 채워주고 여기 하나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구리 같은 경우는 d오비탈의 안정성이 전자가 홀전자로 존재하건 짝으로 존재하건 페어로 들어가건 d오비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불안정했고 굉장히 불안정했죠. 이게 불안정하고 안정해지죠. 그럼 둘의 경향성을 연결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1, 5, 1.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위에 올라가건 아래로 내려가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5주기나 6주기 전자 배치가 실패를 해요. 이걸 설명을 못해서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냐. 근데 그게 사실은 화학적으로 이 사람 설명대로
O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느냐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가 화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응은 이 상태에서 되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채워져 있건 그러니까 5, 1로 채워져 있건 1, 5로 채워지건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이 전자가 누구 전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자 5개가 d 오비탈이 더 안정한지 더 불안한지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경향성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여기를 등간격으로 그려요. 등간격으로 그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직선으로 쫙 그린 다음에 가장 설명이 잘 되는 직선 하나 잡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5주기, 6주기 전이금속은 리치 다이어 그림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좋은 설명이 아니라고요. 좋은 설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된다를 얘기를 해줘요.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에 이게 위냐 아래냐를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렇다라는 걸 알고 그리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리치라는 사람의 가정이기 때문에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구리 같은 경우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3D10에 4S1이 구리 전자 배치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자가 구리에 홀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먼저 들어가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안정한 게 d 오비탈의 짝을 짓는 게 더 안정한 거니까 하나,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s 오비탈의 홀 전자로 들어가는 게 그 다음이니까 이런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 준위가 실제 존재한다면 이걸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맞지. 그래서 리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28번, 27, 28, 28번이 누구야? 28번 니켈.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 뭐 이 중간쯤 있는 거겠죠. 니켈. 아니 니켈은 또 니켈 잘못 그렸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차피 이 그림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그림을 봐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니켈 구리 다시. 자, 다시 이제 28번 니켈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니켈. 그래서 3D8에 4S2 니켈. 그럼 우선 에너지 준위가 안정한 게 d 오비탈의 홀 전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5개가 다 채워질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전자 배치가 될 거냐면 여기에 그 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또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니켈 같은 경우 이게 약간 여기서 진짜 니켈이니까 여기 있는 거야. 니켈이 요 선이 니켈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절묘하게 잘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미안하다 진짜. 자,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리치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묘한 그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절묘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릴 때 그림 잘 나와야 되는데 했잖아.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게 약간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설명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모든 설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 기울기를 이 사람이 구해놓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대로 됐다 고치고 말을 만들자 이런 말이지. 그럼 여기 5개 채워주고 1개 채워주고 그 다음은 안정한 게 여기
여기 홀전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홀전자란다. 전자가 쌍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 전자 배치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전자가 여기에 3개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됐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니켈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9번 구리가 되면 이 안정해지던 d 오비탈이 s 오비탈의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구리의 경우는 여기에 전자 5개, 그 다음에 s 오비탈이 1개, 한 다음 다시 또 d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게 s 오비탈의 페어를 이루는 것보다 더 안정해진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D9S1이 구리의 전자 배치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뭐만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과정이고 여기를 인정하게 한 다음 요거의 말을 맞추기 위해서 기울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울기를 설명해 주는 어떠한 실험 데이터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전혀 실험 데이터를 측정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전자의 에너지 준위,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알려면 광전자 분간하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와 있는 전자 배치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절묘한 기울기를 찾은 거예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우선 당연히 이 그림의 구성도 나오지만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의 중요한 설명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어쨌거나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에너지 준위는 자 보세요. s오비탈의 홀전자건 s오비탈의 쌍을 이루건 d오비탈의 홀전자건 d오비탈의 쌍을 이루건 뭐가 됐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반적으로는 안정이에요, 전반적으로는 불안정이에요. 어쨌건 이쪽이 고에너지고 이쪽이 저에너지잖아. 어쨌건 안정화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모든 직선이. 모든 기울기가 지금 음수라는 거 알겠죠?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만들어 붙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게 설명에 나온다. 이런 걸 설명해 보시오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고. 알겠죠? 자, 왜겠어요? 바로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뭐가 커지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죠.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커질수록 전자에 대한 인력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강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직선들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이 전체적인 설명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건 구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 설명의 토대로 요 구라를 섞어서 직선의 기울기를 절묘하게 잡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뭘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설명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뭘 설명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팁을 드리자면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 중에 이걸 그리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우선 s오비탈 두 개를 쭉 그려놔요. 약간 완만하게. 그런 다음에 이 전자배치를 쓰고 그 전자배치를 여기다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스칸디움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의 두 개가 먼저 채워지지. 그럼 s오비탈의 두 개 전자 채우고 그 다음 d오비탈에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d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불안정해야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개 채우고 d 오비탈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d 오비탈의 5가 다 채워지고 이게 먼저 채워져야 되니까 d 오비탈의 홀 전자 배치가 가장 안정하다라고 몇 가지들의 전자 배치를 써놓은 다음 그 전자 배치를 연결할 수 있는 d 오비탈의 기울기를 나름 정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요거 가정을 줘요. 어떻게? d 오비탈의 5개 채워지는 게 s 오비탈의 홀 전자 채워지는 것보다 안정하다. 그럼 이 d 오비탈 에너지는 여기로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한 다음에 직선을 쫙 그어가지고는 요 크롬 설명할 수 있게 여기서 크롬을 설명할 수 있게 d 오비탈에 채워진 게 s 오비탈 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정하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이용한 딱 직선을 만들고 거기 이게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만들어내야지. 무슨 말 알겠죠? 뭐 그림을 통으로 외울 수는 없으니까. 뭐 어쨌건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보르보르보르바 4S보다 3D 준위가 더 급격하죠. 준위 변화가 더 급격합니다. 자,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빨간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어디가 더 완만하고 어디가 더 급하다? 파란 게 더 급하죠. 그걸 설명해야 돼요. 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4S보다는 3D가 더 급하게 안정해지는 걸로 그려져 있을까요?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바로 봐. 와, 잡았어. 왜냐? 4S보다 3D 전자가 핵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더 많이 안정해집니다. 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이 이겁니다. 이걸 설명하라는 문제도 당연히 나온 적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이건 다 됐을 테니까 여기 지금 나잉? 여기 지금 나. 하나 알아둘 것 중에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의 성격을 보시면 자, 요거 이제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나도 이거 식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 잠깐 컨닝을 할게요. 어딨더라. 아, 있구나. n제곱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L 플러스 1 n제곱 A0 Z 이펙티브 됐고 그다음 이펙티브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n제곱 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요런 수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요런 수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수식의 뜻이 뭐였냐면 바로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거리죠. 아니 뭐 이 아래쪽 수식은 없어도 되겠다. 핵에서 그럼 이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거리를 보면 자 얘는 가까워질 거예요. 뭐 할 때? 주요항자 수가 작을 때. 맞나요? 수식에서 뭐 이게 작으면 이게 작으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작다는 얘기는 이게 작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감소하면 이건 커지고 빼기니까 작아지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효과하고 이 효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얘는 작아질 거예요. 뭐 할 때? 가군동량 영자수가 커질 때. 가군동량 영자수는 여기 있거든요. 커지면 작아지는 거 알겠죠? 그럼 3D하고 4S를 비교하면 3D하고 4S 중 주양자 수는 누가 더 작아요? 3D가 작죠. 그래서 가깝다고요. 3D하고 4S 중 L은 누가 더 커요? 역시나 3D가 L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역시 더 가깝다고요. 그래서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는 3D하고 4S 중 누가 더 가깝다? 3D가 더 가까워요. 그럼 3D가 더 가깝다. 그러면 참고로 또 하나 쿨롱 인력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무식이 상수의 거리분의 Q1, Q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맞죠? 이게 쿨롱 에너지 수식이잖아요. 그럼 에너지 수식에서 자, 이 거리가 가까워요. 가까울수록 어떤 전하량, 이게 이제 만약에 핵전하라고 치자. 그 핵전하가 커지면 이게 작을수록 얘는 더더욱 크기가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d오비탈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원자 번호나 유핵전하가 커질 때 더 급격하게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조금 더 급하게 d오비탈 쪽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걸 설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요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받으세요. 됐어. 아이고. 오,